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방과 인신공격에만 집중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문회 파행을 유도한다고 주장하며 맞붙었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청문회마다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 등으로 치열하게 맞서는 모습 오늘도 역시 보였는데 오늘 청문회 좀 어떤 점에 주목하셨는지요?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쏘아 올려주면 사실 그걸 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정확하게 패부를 쑤시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녹슨 칼을 들고 자꾸 칼들이 다 부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청문회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들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것인지, 국민의 삶에는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은 전무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녹슨 칼이 자꾸 부러진다라는 표현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언론이 쏘아 올려준 그 공도 제대로 지금 치지 못하고 있는 야당의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저는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야당의 모습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오늘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만약에 여야가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 민주당이 본인들이 그 검증에 날카로운 칼날을 휘둘렀던 그 후보들에 대해서 지금처럼 녹슨 칼을 들이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편에 대해서는 정말 방패막이 역할만 하고요. 본인들이 야당 시절에 적용했던 인사검증의 칼날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급급한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내놓은 후보자를 엄호하는 데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지금 민심과 상당히 이반되는 인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지율로 덮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국정 동력 제대로 끌어올리기 어렵고요. 젠가 게임이라고 아시죠? 하나하나 빠지다 보면 결국에 마지막 하나가 깨질 때까지는 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꾸만 본인 편이라고 해서 엄호하려고만 한다면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정권이 성공하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무자격 5적을 지목을 하고 낙마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야 입장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명을 낙마시키냐가 어떻게 인사청문회 목표가 될 수 있는지 현행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듭니다. 네, 야당에서는 지목된 후보자에 대해서 도덕성과 전문성을 문제 삼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낙마 사유가 될 만한 결정타가 없다, 전원 사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가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낙마 없는 내각 구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끝나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청문회라는 것이 지금 일방적으로 한쪽은 공격을 하고 한쪽은 방어를 하고 또 자료를 내냐 안 내냐 이런 거 가지고 계속해서 교착 상태에 빠져드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제가 볼 땐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가 앞으로 공직을 맡아서 사적인 어떤 이익을 취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인사청문회 제도 내에서는 이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혹은 상처를 주기 위해서 권위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그냥 노력을 다하다 보니까 결국 여당 입장에서도 그런 방편에 어떻게 이것을 막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고, 아마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좀 답답하실 거예요. 진짜 해야 될 일을 지금 못하고 있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로서도 당연히 반성해야 될 지점들은 있겠지만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형해화되고 있고 차제에 이것을 좀 손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공적 부분, 사적 부분 좀 나눠서 기본적으로 이 낙마를 목표로 하거나 혹은 오염시키기 위한, 권위를 훼손시키기 위한 이런 행동들은 좀 자제되도록 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후보자의 능력 검증이 아닌 낙마를 위한 인신공격에 집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거든요.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취지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도 있지만
그 부분이 그 사람이 공직을 맡을 정도의 깨끗한 도덕성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도 평가하기 위해서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한 명이라도 낙마한다면 그것이 마치 큰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그러니까 야당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전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라는 것은 자신들이 잘못했고 또 민심으로부터 조금 멀어졌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서 시작하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관철시킬 수 있을 때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국정 운영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겁니다. 예. 자, 낙마 없는 내각 구성이 가능할까에 대한 두 분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만, 지금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끝났는데 각종 의혹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소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무래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이 뭐 갑질을 했냐, 그리고 이 청문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사과를 했느냐, 그리고 약간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 자체가 국민주권 정부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동의를 받을 것인지, 이 부분까지 지금 열어두고 이 대통령실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저도 좀 아쉬운 것은 네. 처음부터 사실을 다 인정을 하고 사과를 정확하게 낮은 자세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했었다면 여론이 지금 좀 악화되는 것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찌됐건 인수위도 없이 그냥 지금 국무회의 자체가 이전 정부에 임명된 장관들하고 지금 새로운 대통령하고 어떻게 보면 이 동거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국정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점에서 대통령이 일을 하라라고 국민들께서 결정을 해줬고, 그러면 대통령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장관들을 지명을 하고 그들과 함께 빨리 국무회의를 열고 제대로 된 국정 동력을 좀 활용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네. 지점에서 다소 뭐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차제라도 어쨌든 네네. 여야가 이 청문회에 관해서 합의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차제라도 국민들 앞에 다시 낮은 자세로 종합적으로 좀 사과를 다시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일단 대통령실도 여론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네.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저는 민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이라면 굉장히 환영합니다. 최근에 민심이라는 것,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있었고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소명하겠다고 했는데 그 소명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요. 예. 국회의원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보좌진들입니다. 전현직 보좌진들로 구성된 그 단체 SNS에서 강선우 의원은 낙마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설문조사 결과 90%가 넘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여성 단체들이 그래도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단체들이 한결같이 그 강선우 후보자는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짓 해명, 갑질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성 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민심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소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실 측에서도 과연 그 강선우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그 국민적인 호응을 받고 있느냐, 이걸 검토해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움직임이라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붙이자면 정말 그 신문 사설 이거라도 한번 살펴보고 강선우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한 결정을 대통령실이든 강선우 후보자든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야당에서 전문성 공세를 폈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안 후보자는 군 지휘 경력은 없습니다만 15년 동안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 섞인 시선들이 있는데 어떤 시각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기대감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민
이 장관이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외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인 시야를 갖고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은 안 하거든요. 아무래도 외부에 있다가 오다 보니까 개혁을 해야 될 걸 명확하게 하고요. 지금 한국 국방은요, 지금 5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뭐 30년 전만 해도 60만 대군 얘기했습니다. 이미 10만 명이 다 사라졌고요. 앞으로도 10만 명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10만 명이 사라집니다. 이미 아이들이 지금 20만 명 남짓 태어나는데 그중에 남자아이들만 했을 경우 10만 명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50만 군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거 안 되죠. 결국에는 철책선을 어떻게 계속 사람이 지키게 할 것인지 로봇가 지키게 할 것인지 그리고 드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존의 선후배 관계로 다 엮여가지고 군 출신 장관들이 이해관계로 엮이다 보니까 뭔가 자신의 어떤 사단을 없애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또 저항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인 시야를 가진 안규백 후보자가 지금까지 국방위원회도 10년 넘게 해오면서 국방위원장까지 역임하신 분입니다. 예.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군 인사들과도 다 잘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야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야당에서는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이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나와도 되는 시점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동감할 수 있지만 예. 반대로 걱정하는 바는요.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과 군 사기 문제를 고려하면 민간인 국방장관보다는 오히려 전문성이 있는 군대 내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민간인에서 찾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군 내에서 우선 좋은 인사를 찾아본 후에 그보다 더 좋은 민간 인사가 있다면 그 부분을 채용하면 되겠죠. 그러나 본인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을 채택하겠다, 예. 선발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과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계적으로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 맡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분단 현실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죠. 또 해외에 있는 국방장관은 군령권과 군정권 가운데 군령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출신도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래도 군 출신 인사 중에 우선적으로 찾아보는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제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한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에 안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이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안규백 후보자 역시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온 후에는 그것이 뭐 반드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죠. 예, 예.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좀 명확한 뜻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전작권을 환수해 오겠다. 본인의 임기 내에 이걸 공약했습니다. 예. 근데 과거 정권에서도요. 이걸 약속했었던 대통령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내에 전작권 가져오겠다라고 했는데 현실이 그만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중도에 포기했었던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공약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이 하나하나 다 동의해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죠.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따로 물어본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안보 위기를 걱정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한미 협상 결과 성숙됐을 때 전작권이 전환돼야지 그 단기간에 이렇게 전환될 경우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방비 부담 또 경제적 비용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고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통상협의 관련돼서 저는 결국에는 이 문제가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관이 저렇게 경직되게 이야기를 한 것을 일단 통실에서 훨씬 더 좀 이렇게 넉넉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것은 이제 협상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한미군 주둔 병력이라든가 앞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통상협력 밑에 지금 사실 미국이 원하고 있는 게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저희들로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 올해 보니까 1조 4천억 정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들어갔는데 내후년이 되면 1조 5천억이 돼요. 이미 저희가 몇 %씩 올리기로 이제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마도 이런 것들을 경직되게 이야기할 경우에는 좀 더 불리한 차원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여유 있는 어떤 그런 입장선에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김문수 전 장관,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할지 좀 궁금한데요. 김 전 장관이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대표 출마를 바라는 목소리가 있다. 전당대회 날짜 나와야 이 얘기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지를 뒀다고 봐야 합니까? 최근에 그 김문수 전 장관의 행보만 놓고 본다면 저는 전당대회가 일정만 나오고 후보 공고가 이루어지면 바로 후보를 등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행보들을 보이고 있죠. 네. 최근에는 대구도 방문했었고 지금 서울 원외 당협위원장을 방문했고 또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김문수 전 장관의 출마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시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래서 아직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분은 제가 2명으로 알고 있어요.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 2분인데 전당대회 일정 나오고 후보 공고가 시작되면 김문수 후보 분명히 등록할 것 같고요. 추가로 다른 후보들도 나올 수 있겠죠. 예. 김문수 전 장관의 행보나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뭐 윤호개인의 흐름이 다시 국민의힘을 온통 뒤덮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당이 지금 무기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뭐 여당의 공세라든가 아니면 국민적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지금 분열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혁신위가 도대체 무슨 사과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러한 발언을 할 때면 당연히 여전히 윤석열 바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가 일정이 이제 나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친윤 분들의 다시 그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 계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체포를 반대했던 45명의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탄핵을 반대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이 전당대회 장에서 나와가지고 혁신을 외칠 텐데 국민들이 원하는 혁신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지금도 혁신위가 뭔가 기본 상식선에서 이거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거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취하면서 여전히 친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 역시도 저는 그 안에 그 굴레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보면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행사가 이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이들과 관련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비판을 했고 다시 이제 송 원내대표가 해명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윤상현 의원이 당내 5선 의원으로 굉장히 그 당내외 인간관계가 좋기로 유명한 분이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행사를 하니까 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달했고 그에 대한 부응 차원에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당내 의원들이 진행하는 행사에 가능한 시간을 내서 참석하는 게 지도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석했다고 밝혀서 그 의미가 확대 해석되는 것은 좀 경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저는 우리 당이 지금 혁신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실정, 뭐 부부의 전횡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어느 정도의 수위의 내용인지는 좀 파악하고 참석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온 발언의 내용이 지금 우리 지도부, 그러니까 비대위원들이 100% 공감해서 다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혁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먼 길입니다. 저는 혁신위원회가 어떤 특별한 성과 없이 이번에도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혁신위원회는 다음 당대표가 선출되기까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축소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보와 한 전 대표의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지도부라면 이런 자리를 가지 않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그런 자리고 특히나 이것을 주최했던 윤상현 의원 어떤 분입니까? 이 대통령 당선 직후에 본인이 재보궐선거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하명을 받아가지고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던 거 아닙니까?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을 그대로 본인 스스로가 같이 공범으로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는 컷오프가 됐었던가요? 그런데 단식을 했었고 그때 대통령한테 김진태 지사가 좀 억울한 것 같다. 이분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다시 뒤집어 가지고 다시 경선을 해서 지금 강원도지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부부의 공천 개입을 명확하게 공범으로 지금 되어 있는 그 분을 지금 그분이 연 그런 행사에 지금 지도부가 들러리 역할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전히 윤 어게인의 흐름 속에 국민의힘이 몽땅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고맙습니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